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A매치 리뷰를 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A매치 기간에는 태국하고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뭐 두 경기에서 1승 1무니까 뭐 마냥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태국이 상대였으니까 당연한 결과 혹은 이제 2승을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결과 자체는 괜찮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처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감독을 바꾼 상황이었고, 또 약간 내부에서 문제도 조금 있었죠. 선수들 사이에 뭐 다툼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래도 태국을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뭐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비기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게 축구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또 또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두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바둑을 불러야 될까? 일단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 경기 리뷰를 드리면서 뭐 전술 리뷰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뭔가 이런 거 잘했다, 이런 거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그 얘기를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드리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일단 지도자 선생님 자체가 지금 뭐 정식 A 대표팀 감독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선임된 상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시안컵 끝나고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일단 땜빵 일단 임시 감독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인데다가 뭐 본인이 색깔을 입힐 시간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잘 됐던 점, 못 됐던 점들을 짚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에서 보였던 그 문제점들이나 잘 됐던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미래를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를 오히려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태국전에서 안 된 점을 막 찝어내기보다는 이게 안 됐고 이게 좀 잘 된 편이니까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표팀 운영을 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이번 경기 그니까 저는 뭐 어저께 그 쿠팡하고 MBC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게 이제 쿠팡이 뭐 좀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BC를 좀 봤었는데 그때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태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다 후반에 틀어보니까 그런 말씀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으쓰기나 하시겠냐마는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조금 축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인 기량까지 뭐 상향 평준화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팀들, 그러니까 이게 프로 수준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팀들이라 그러면 대체로 다 두 줄 수비, 그러니까 촘촘한 수비를 세우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K리그 2에 있는 팀들조차도 잘 서고요. 그게 뭐 K3나 K4 리그에 있는 팀들 자체도 되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들은 잘합니다. 특히나 수비는. 그래서 뭐 가끔가다 FA컵 때 그 K리그 1에 있는 팀들인데도 그 하부리그 팀들한테 고전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무슨 땡땡 시민축구단한테 이제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셔널리그 팀들한테도 고전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개인 기량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술적이고 조금 더 누가 더 잘 뛰고 막 이런 것들은 더 빠르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이 어느 정도 세미 프로 정도 되는 팀들이라 그래서 막 대책 없이 막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오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태국도 굉장히 리그의 경쟁력이 있고, 그 가끔가다 이제 아챔에서 만나는 팀들 보시면은 외국인 선수들은 뭔가 우리나라 K리그 팀들보다도 더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선수들이 작정하고, 잠깐 불러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사이를 내려선다거나 여기서 전방 압박 들어가는 것들을 시도할 때 그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조직적이었고 괜찮았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도 걸렸는데 싶을 때도 본인들 나름의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제 기억에는 전방에서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쪽에서 뭐 측면 쪽으로 공 나간 다음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잘 쐈어요. 잘 쐈는데 뭐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공간 쪽에 밀어주면 여기 있는 선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준비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패스가 들어갈 때조차도 압박 당한다는 걸 알지만 줍니다. 왜냐면 여기서 하고
이 두 명이 압박 나온 이 공간 넓어진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공간에만 돌려놓으면 이 선수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성 때문에 여기 있는 9번 선수를 압박해야 되니까 그 관성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이 8번 선수는 앞으로만 움직이면은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공 잡아서 가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탈압박하는 장면들까지 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태국이 확실히 만만치가 않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다 지금 아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뭐 그 아시안컵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선수 개인 기량만으로 막 두드려 팰 만한 팀들이 이 아시아 2차 예선이나 3차 예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예, 우리나라 뭐 말레이시아한테 그렇게 고전하기도 했었고, 예, 요르단한테 지기도 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지금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뭐 긴장하지 않고 경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긴장을 한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1차전 후반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뭔가 흐름을 뺏기고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그런 상황에서는 실점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상대한테 흐름을 내줬을 때는 실점할 수도 있을 만큼 상대도 어느 정도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기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도자 선임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번 그 2연전에서도 황선홍 감독님이 뭔가 아예 장치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축구였냐라고 하면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차전에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선수 개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많이 짚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면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백승호 선수죠. 근데 저는 백승호 선수가 그 경기 못했다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선수만의 문제였냐라고 하면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드업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가 압박에 어 이제 겁을 먹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화끈하게 돌아서는 장면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볼 터치에도 미스가 있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백승호 선수가 아니라 그 자리가 뭐 루카 모드리치라던가 토니 크로스였다면은 그런 터치 실수가 안 나왔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드필더에 압박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팀이 빌드업 전술이 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공을 더 잘 돌리는 상황을 다른 동료들이 많이 만들어주고 판을 깔아줘서 이 선수가 공을 좀 편하게 잡게 만들어주면 그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황선홍 감독님이 못하셨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도자 혼자의 문제라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조직적인 압박을 하는 태국 팀 같은 팀들이 있고 또 이 태국이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 수비를 할 수 있는 전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자 선임이 중요해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수 개개인한테 네가 거기서 탈압박해서 등지고 네가 개인 기량 좋으니까 그걸로 풀어나와라고 하기에는 이게 위험 부담이 많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어. 빌드업 전술이 깔끔하게 이렇게 그 짜여져 있어서 볼을 투입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전방 압박 전술에서 우리도 지금 몇 번이나 어저께 실수해가지고 어제도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왔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후반전 40분 대였나 그 던지기 실수에서 오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들처럼 어떤 개인 기량으로 너가 한번 해봐라는 식의 빌드업을 하다가 거기서 공이 잘려버리면 우리도 이제 역습 기회를 상대한테 내줄 수밖에 없고 그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낮추려 그러면 개개인이 그 압도적인 개인 기량으로 이 선수를 베껴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때는 개인 기량을 써서 또 풀어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압박 들어오지 못하게 애초에 볼을 잘 돌려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 적용할 수 있냐면 광주 FC에 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 FC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죠. 분명히 좋은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어제도 정우현 선수가 아마 드리블 돌파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측면 쪽에서 그 최후방까지 내려와 가지고 좌우로 뿌리는 척하다가 그냥 빈 공간 열리니까 그걸 딱 치고도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뭐 정우현 선수가 엄청난 드리블러라서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센터백들이 이제 양 옆에 퍼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우현 선수가 일루 줄까 절로 줄까 하니까 태국 선수들이 이제 그 패스길 나가는 것만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툭 쳐가지고 공간 열리니까 그걸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또 거기서 생각해 보시면 광주였다 그럼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저희 주택에서 뭔가 안내 방송이 나가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 어쨌든 정우현 선수가 거기서 그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 또 생각해 보시면은 좌우로 빨리빨리 뿌려주고 뭔가 공격 정해가 됐다면 좋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정우현 선수의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볼이 이제 늦게 나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송민규 선수 쪽에 연결이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이 빌드업의 형태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정우현 선수 같은 드리블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개인 기량으로 뚫고 나와서 뭔가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막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왔는데도 주변에서 안 도와주면 많이 못 들어가고 그냥 형패스가 나오고 그냥 속도가 죽어버리는 결과들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빌드업을 잘할 수 있고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와서 어떤 팀을 만들어가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 때도 안 됐던 거고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 2연전에 첫 번째 경기에서 특히나 전방 압박에서 우리가 많이 시달렸을 때는 보면 이게 줄 데가 없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 황선홍 감독님이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도자 선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예선이 들어가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시작되고 이미 아시안컵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대회에서 장기적으로 아시아 팀들 상대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또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보다 강한 팀 상대로 어떻게 해볼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 3년은 최소한 준비를 해야지 또 월드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6강, 8강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냥 아시아권 팀들 상대로 우리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가기에는, 이게 지금 그냥 선수들 뭐 이강인이 해줄 거야 뭐 손흥민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갈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모아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번 경기에서 이번 두 경기에서 득점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그 2연전에서 공격 찬스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 1차전 후반에 있었던, 거의 막판에 있었던 뭐 슈팅 기회들, 특히나 황인범 선수가 놓쳤던 그런 장면이라던가, 어제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두 차례 놓치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주민규 선수가 놓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 전반전에 그 왼쪽 측면으로 들어가서 슈팅 때리는 장면을 빨리 쫓아온 수비한테 걸린 장면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장면들에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던 건 맞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찬스가 아주 많아서 뭐 득점이 한 4골, 그러니까 두 경기에서 4골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 10골 넣을 수 있는 정도를 만들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뭐 전반전에 그 놓쳤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면은 좀 놓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후반전에 두 번째 골 득점하는 장면, 사실 뭐 손흥민이니까 득점하는 그 다리 사이로 거기를 노려서 아마 노렸겠죠. 그런 슈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니까, XG 값을 따지면 뭐 한 골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첫 번째 놓친 게 더 아까웠으니까. 뭐 그렇게 쳤을 때 뭐 한 5골, 6골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10골, 12골 막 이렇게 들어갈 만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격 찬스가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득점한 장면들을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리뷰할 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리는, 그리고 또한 유럽이나 어떤 이런 선진 축구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골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골, 그러니까 첫 경기 1차전에 첫 번째 골 장면은 전형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잘라 들어가는 이재성 선수가 만들어준 장면이었잖아요. 이쪽에 아마 제 기억에 그 누구였죠? 여기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줬던 것 같은데, 득점자가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네. 득점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든 이 측면에 나와 있는 선수가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넣었나? 첫골 손흥민 선수가 넣었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장면 돌려보시면 저도 위치만 기억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재성 선수한테 이쪽에 앞쪽에다가 넣어주고, 이재성 선수가 일로 들어가서 이거를 끝라인에서 이렇게 꺾어준 거를 들어오면서 마무리해버렸죠.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시면 전형적으로 이 센터백하고
이 풀백 사이를 뚫고 지나간 이재성이 여기서 들어가면서 만들어낸, 그러면서 이 선수를 센터백을 끌어내 놓고 이 열린 이 지금 이 4번 자리 4번이 지키고 있던 이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첫 번째 골 득점 장면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 측면 쪽에서 이 미드필더 뒤쪽에서 움직이던 이강인 선수 발 앞에 패스가 딱 예쁘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강인 선수, 여기는 뭐 개인 기량이죠. 완벽하게 딱 돌아서면서 전방에 이제 이 공간을 확보했고, 이 뒤로 빠져 들어가던 그 조규성 선수 발 앞에 패스가 술 패스가 들어가고, 이게 지금 이제 조규성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이었던 것 같아요. 슈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유슈팅이었지만 걸린 거를 이제 이재성 선수가 따라 들어오면서 마무리한 장면이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하프 스페이스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미드필더,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세웠을 때 이 미드필더하고 이 최종 수비수는 사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포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요 공간들 있잖아요. 이 수비진들 사이에서 이 선수가 나가서 맞기엔 좀 까다롭고, 이 선수가 물러서서 맞기에는 여기가 너무 넓어지니까 또 위험해지는, 그래서 이 두 줄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예. 여기에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으면서 계속 찬스들을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 골 장면도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서 공 잡아서 돌아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이쪽이 앞쪽으로 연결되는 패스들을 위협적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을 반대로 전환시키면서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는 형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잖아요. 핵심 공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태국같이 조직적인 수비를 하고 우리한테 위협적인 축구를 하는 수 있는 팀을 만났을 때 득점 나오는 걸 보면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세트피스를 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켓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강인 선수라던가 뭐 황인범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찬스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거는 결국에 뭐냐면 하프 스페이스를 쓰는 지도자가 와야지 아시아권에서도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후방 빌드업을 깔끔하게 잘하고 뭐 형태 변화를 주든 위치 변화를 주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여기 이 두 줄 수비를 어떻게 흔들어낼 수 있느냐, 흔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잘 안 되는 축구들 할 때는 이렇게 서가지고 이 U자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걸 흔드는 방법이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공 잡았을 때 이 8번 선수가 일로 빠져버리면 미드필더가 이 정도까지는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선수가 여기를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을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공격수가 이렇게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처음에는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면 압박 7번한테 8번한테 공이 들어가면 7번이 압박하고 4번한테 들어가면 6번이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는 어떤 흐름으로 바뀌냐면 8번이 이건 예시입니다. 8번이 여기 받아주러 나오면 이 선수가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다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럴 때는 뭐 6번이 이쪽을 압박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4번이 공 없는 상황으로 싹 움직이면서 2번 선수가 여기 들어오고 4번이 이 뒤에서 이동해서 여기서 공을 받아버리고, 그러면은 7번도 8번한테 어그로가 끌리고 6번도 8번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의 4번 선수가 공을 잡게 되는,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니 뭐 그런 스위칭 플레이, 그래서 뭐 강원 FC도 이런 거 요즘 쓰고요, 광주 FC도 이런 거 좀 쓰고요. 그렇게 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풀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술들을 쓰는 건데, 이런 전술들을 좀 구상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지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전술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와야지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격 전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지도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임할 필요가 있죠. 황 감독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황 감독님 팀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23세가 파리 올림픽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겸직을 계속 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황 감독님이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는지도 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FC 서울에서 공격이 안 풀릴 때라던가 그 이후에 대전에서 또 이렇게 지도하실 때를 보면 제가 보기엔 능숙한가? 라는 좀 의심은 좀 있거든요. 사실은 K리그에서 많이 못 보여주셨기 때문에,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무래도 좀 체급차가 있는 대회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우리가 좀 뭔가 좀 선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꾸려갈 수 있게 지도자를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또 있었는데 무슨 얘기 드리려고 했더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였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무슨 얘기였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 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유럽에 이제 빅리그에 있는 김민재라던가 뭐 손흥민이라던가 이재성이라던가 이런 뭐 이강인이라던가 이런 빅리그에 있는 개개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잘하겠지? 우리가 이기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대는 팀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비적인 경우, 특히나 수비적인 상황에서. 수비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인들이 개인 기량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명, 두 명은 이겨줄 수 있지만, 그 두 명, 세 명을 다 이기고 들어가는 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 기량 차이는 있어요. 그 개인 기량 차이가 있는데 이 개인 기량 차이를 예전처럼 무슨 뭐 그 옛날 한 10년 전, 20년 전처럼 막 호나우두 있잖아요.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처럼 한 번에 막 3명, 4명을 뚫고 들어가고 막 메시가 그렇게 뚫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상대가 아시아권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축구의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선수들의 재능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판을 깔아주고 네가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패스가 나오고 뭔가 이 선수의 그 재능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이강인이 공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전진 패스가 나가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떤 측면에 넣어가지고 둬가지고 여기서 두 명 세 명 뚫고 들어와서 네가 해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제 두 번째 골 장면 보시면 그게 가장 전형적인 손흥민의 그 득점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사실 저는 국가대표팀에서는 토트넘에서보다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할 게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 위치가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 토트넘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 잡았을 때나 역습 때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지공 상황에서는 꼭 이 안쪽에서 잡았을 때가 제일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게 이제 여기서 왼발일까 오른발일까 상대한테 그거를 강요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 왼쪽으로 갈 것 같아. 근데 이 선수가 너무 맞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오른발도 위협적이고 왼발도 위협적이고 슈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선수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두 번째 골 장면 보시면 헛다리를 한 번 치는 순간 이 선수가 이제 오른발각을 잡으려고 가는데 왼발각에 놓고 그냥 슈팅을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줘야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면 측면에 둬가지고 어 여기서부터 돌파를 해서 득점을 하길 바란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쓰리백을 만날 때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이렇게 하면 이 선수의 장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의 재능,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상대가 도움 수비를 오기 전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전 지도자의 능력이고 그 동료들과의 어떤 시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위치에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선수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선수들 개개인 기량이. 그게 이제 어떤 팀의 그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은 어떤 큰 틀을 그릴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좀 경기가 좀 쉬웠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전술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전술적인 대응은 좋았어요.
저수적인 대응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전을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차전하고 2차전의 차이가 뭐냐면 1차전은 전방 압박 당할 때도 롱킥을 잘 활용을 안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저께 제가 쿠팡 전반에 보고 있을 때 쿠팡 쪽에서 이제 한 전반에 뭐 그 롱패스 비율이 9%가 늘었다 그랬나? 그랬는데 어제 실제로 그랬거든요. 전방 압박 태국이 시작해서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전반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전방 압박 시도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볼이 뭔가 우리가 압박당하고 위험해졌다고 생각이 들면 전반전에는 그러니까 1차전 때는 풀어나오려고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2차전에는 여기서 여기 준 다음에 김민희 선수가 롱볼을 때려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1차전에 비해서. 근데 이게 틀렸냐?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제주라던가 최근에 이제 대전 그 리뷰 드리면서도 그랬었는데 위협적인 위치에다가 상대방이 똑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수하면은 상대한테 더 위협적인 위치가 되는 위치는 여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면은 바로 골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오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어떤 상대의 수비를 유도한다, 실수를 유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여기서 실수하겠다는 의미로 뻥 차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압박하고 또 혹은 라인을 올리고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아니, 당연히 유효한 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브라질이라던가 뭐 독일이라던가 독일은 아닌가? 좀 요즘은 별론가? 스페인이라던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전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어저께는 태국전은 잘 맞아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니까 다 칭찬을 해야 되냐? 그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해답이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축구를 한다. 그럼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태국이라는 팀이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개인기량이 떨어지고 전방 압박을 아주 정교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정교하게 팀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보여줬던 거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그 해답에도 해답 과정에도 정답이 그 점수를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였다 그러면 한 70점, 60점짜리밖에 답이 안 되는 거죠. 80점, 90점짜리를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풀어야지 이게 실력이 향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건 그냥 제 정답만 맞췄다. 정답 맞췄고 그냥 풀이 과정이 잘 풀려 있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학문에 좀 비유를 하자 그러면 그 어저께 있는 방법은 그냥 모범 답안을 옆에 꼈다거나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대입해서 풀어낸 답이라던가 혹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냥 이렇게 누군가 풀어놓은 걸 보고 숫자만 바뀌어 있는 문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하려 그러면 이 원리가 뭐지?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흔적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고 빌드업에서 그런 것들을 대안들을 보여줬다 그러면 제가 좀 점수를 더 줬을 것 같은데 어제는 1차전에서 고전하다 보니까 그럼 1차전에 우리가 돌리다가 너무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안 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도자가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해답을 내놓긴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장면들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게 뭐다? 지도자 선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축구계 기자 선생님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이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제 그 위약금 문제도 있고 해서 돈을 많이 못 쓸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 맞죠. 워낙 위약금 많았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보기엔 또 그냥 어영부영 K리그에 있는 지도자라던가 뭐 지금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라던가 다른 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다른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황 감독님 체제로 뭐 4월, 6월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올림픽 끝날 때까지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맞는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황 감독님이 확실하게 뭔가 못한다, 이렇게 잘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파리 올림픽에서 실패했다. 근데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대회를 앞두고서 감독을 바꿀 것이냐? 그것도 안 되죠. 예. 그럼 K리그에 있는 지도자를 데려오겠다.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그건 완전 민폐죠, 사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한테 관심을 보였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뭐 약간은 조금
예, 무직이라던가 다른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도자 선임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어, 뭐 K리그 팀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팀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해외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없는 팀들이 같은 멤버를 가지고도 추락하고 또 좋은 지도자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반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한 번 선임할 때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라던가 지난 1차전이라던가 이게 뭐 그냥 너무 못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별로였고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기량의 문제가 있고요. 뭐 황선홍 감독님도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감독도 뭔가를 팀한테 색깔을 내기에도 부족했고 그 색깔을 어느 정도는 내보자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또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것들 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1승 1무 거두면서 그래도 급한 불을 껐잖아요. 그건 잘했죠. 그랬으니까 이제 4월 A매치라던가 6월 A매치를 두고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에 맞게 걸맞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건지 예. 우리가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 예. 또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상위권 팀이니까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월드컵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들을 고려해서 좋은 지도자를 선임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준비 과정들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중언부언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역시 대본이 없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와중에 1승 1무로 좋은 결과를 나쁘지 않은 결과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대표팀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협회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